우주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음과 같은 차례로 우주, 우주인, 우주 탐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수많은 별들이 떠있는 밤하늘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본 적이 있으시다면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광경에 잠시 공상에 빠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고 아름답다는 생각 외에 한편으로는 우주란 무엇이고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우주란 무엇이고 어떻게 탄생하여 지금의 우리가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주란 행성, 별, 은하계 그리고 모든 형태의 물질과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시공간과 내용물 모두를 통틀어 이릅니다. 우주의 전체 크기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지름이 930억 광년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소리니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우주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우주에 탄생하면 떠오르는 그것,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은 현재까지 우주의 생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론에 해당하는데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약 150억 년 전 하나의 점에 불과했던 태초의 우주가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에서 대폭발을 일으켜 엄청나게 팽창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고, 이 대폭발로 점 상태의 우주는 급속도로 팽창해 나갔으며 시간과 공간, 에너지 그리고 여러 물질들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빅뱅 이후 지금까지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다른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우리 은하로부터 빨리 멀어진다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선을 불면 풍선의 바깥쪽이 더 빨리 늘어나고 커지는 것처럼 더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주가 전체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음으로 빅뱅부터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까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1초도 안 돼서 우주에선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보다 작은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합쳐져서 1초 후 수소와 헬륨의 원자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 1천억 초가 지나면 드디어 수소와 헬륨 원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동안 우주를 차지하고 있던 빛이 약해지고 물질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후 수소와 헬륨이 서로 뭉쳐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가 만들어지고 그 은하들 속에는 각각 100억 개 이상의 별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별들 중 하나인 태양이 만들어졌으며 그 태양 주변에는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행성들 중 하나인 지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우주인은 무슨 일을 할까요? 우주인은 우주 임무 전문가로서 우주에서 실험해야 할 것들을 직접 우주에 가서 실험하는 사람이에요. 전문과학 실험과 교육 실험을 수행하죠. 전문과학 실험에서는 우주에서 사용할 소형 생물 배양기를 개발하는 실험이나 미세 중력이 안구압과 심장에 미치는 영향 등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험으로는 지구와 우주에서 물이 어는 과정, 지구와 우주에서 중력의 영향 비교 실험 등 밝혀졌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실험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나사에서 공개한 우주인 지원 자격입니다. 우선 첫째로 나사는 미국의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이 필요해요. 그리고 둘째로 신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해요. 키가 157.4에서 190.5cm 사이여야 하고 앉은 키는 99cm 이하, 몸무게는 50에서 95kg, 지력은 좌우 1.0 이상, 혈압은 90에서 140 사이를 유지해야 하고 약물, 알코올, 담배 등에 대한 의존성이 없는 건강한 심리를 지닌 신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어야 해요. 셋째로는 학력 조건을 만족시켜야 해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중 한 개의 학사 학위를 보유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간의 직무 경력이 있거나 제트기 지휘조종사 비행 경력이 1000시간 이상이면 학력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엄청난 사람들과의 경쟁을 통해 우주인으로 선발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주인이 되는 과정이 상상만큼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소연입니다. 우주인 이소연은 2007년 3월부터 우주인훈련센터에서 우주 적응과 우주과학 실험 수행을 위한 기초훈련을 받았지만 함께 훈련받은 고산이 우주 비행 참가자로 선정되고 이소연은 백업 우주 비행 참가자로 선정되었는데요. 이후 고산의 보안 규정 위반으로 이소연이 우주 비행 참가자로 변경되어 우주 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008년 4월 8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소유스호를 타고 출발하여 4월 12일 국제우주정거장과의 도킹에 성공한 후 4월 11일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승합니다. 이후 9박 10일간 18가지 우주과학 실험 등의 우주 임무를 수행한 후 4월 19일 카자흐스탄 부근의 초원지대에 착륙하여 지구로의 귀환을 성공합니다. 우주 귀환 성공 이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생활과 한국과학기술원의 겸임 교수로 활동하다가 결혼 이후 우주인으로서의 삶을 멈춥니다. 이 사진을 보면 물방울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인데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우주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우주 식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우주 식량입니다. 사진을 보면 보통 지구에서 먹는 음식과는 겉모습이 다릅니다. 음식의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 식량은 우주선, 우주정거장, 행성 위 우주기지 등 무중력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 우주인이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식품이라고 정해야 합니다. 우주인이 우주에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필수 조건이며 건강의 핵심은 역시 음식입니다. 따라서 우주인이 먹는 우주 식량은 균형 잡힌 영양소가 들어있고 우주라는 특이 상황에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우주 식량을 먹는 공간을 상상해 봅시다. 재료를 물에 넣어 삶아 먹을 수도 없고 불에 직접 구워 먹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냉장이나 냉동고가 없기 때문에 상온 보관만 가능합니다. 즉, 그냥 있는 상태 또는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중력 공간의 특성상 작은 부스러기 한 조각이나 액체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알갱이라도 사방으로 흩어지면 기계를 고장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식량은 어떻게 만들까요?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인들이 섭취하는 우주 식량은 여러 제약들이 따릅니다. 우선 우주 식량은 우주화물선으로 우주 정거장까지 1년에 몇 차례로 나누어 나르기 때문에 부피와 무게가 적어야 합니다. 우주에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조리시설과 냉장고, 냉동고 등의 주방기기가 없으므로 1년 동안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고 특별한 조리 과정 없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작은 부스러기도 떨어지지 않도록 한 입 크기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제조법은 동결건조입니다. 동결건조는 식품의 보존이나 운반의 편리를 위해 수분을 빼는 공법 중 하나로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품을 얼린 뒤 압력을 낮춰서 얼려진 수분을 기화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건조 방법보다 영양분이나 세포 조직을 덜 손상시키기 때문에 육류나 어류, 야채, 과즙 등을 건조시키거나 소고기나 새우, 야채 등 원형 그대로 건조시킬 때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동결건조로 만들어진 우주 식량은 수분이 없어서 삼킬 때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요. 바로 고온 고압 멸균 방법입니다.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해 살균 처리한 것으로 3분 요리 같은 레토르트 음식이나 통조림과 비슷합니다. 동결건조와 달리 적당한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주선에서 전기 오븐에 데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고 맛도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우주 식량을 개발했어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멸균 처리가 중요합니다. 몸에 이로운 미생물이더라도 우주 공간에서는 우주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기술이 감마선 멸균 기술입니다. 감마선은 방사선의 일종으로
식품에 감마선을 쪼이면 유해한 세균을 없앨 수 있어 우주식량 제조 시 권장되는 제품 멸균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식품을 방사선 처리 식품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감마선 멸균 기술은 오직 빔을 통해서만 멸균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유해 성분이 잔존할 가능성도 없고 빔이 제품 내로 침투하여 살균하는 방식이므로 제품이 포장된 상태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8년 한국인으로는 처음 우주에 다녀온 이소연 씨를 위해 한국형 우주식량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주로 동결 건조하거나 고온 멸균 상태에서 포장하는 방식의 우주식량을 개발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을 이용해 미생물을 멸균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소연 씨는 다른 나라의 우주인들과 함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김치, 볶음김치, 고추장, 된장국, 밥, 홍삼차, 녹차, 라면, 생식밥, 수정과 등 총 10종의 한국 우주식량을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주식량을 우주에서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음식은 우주에서 배양시켜 만든 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체육 스타트업인 알레프 팜스에서 고도 400km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작은 크기의 배양육을 만들었다고 발표하고 보여준 사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비행사들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배지라는 재배기로 상추를 수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그 사진인데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적상추입니다. 지금까지 우주식량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주를 탐사하기 전에 우주에 가기 위해서는 우주선이 필요한 건 다들 알죠? 네, 맞아요. 이번에는 우주선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은 우주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 타고 우주에 가는 거?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 네, 여러분이 말한 건 모두 다 우주선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타던 안 타던 우주에 돌아다니는 인간이 만든 모든 물체를 우주선이라고 해요. 심지어 화성으로 탐사를 떠난 우주 탐사 로봇도 넓은 의미의 우주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주선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번엔 우주선이 어떻게 탄생하였고 발전했는지 알아봐요. 이 사진들은 역대 우주선들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사진도 있고 아닌 사진도 있을 거예요. 스푸트니크 5, 우주정거장 미르. 이런 생소한 우주선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우주선이 엄청 많아서 여러분에게 전부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우주선들을 소개할 거예요. 그럼 우리 파이팅 해봐요. 최초의 우주선은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과학이 제일 많이 발전한 나라인 미국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최초의 우주선은 러시아의 예전 국가인 소련이 만들었답니다. 이름은 스푸트니크 1호, 발음이 조금 어렵죠? 이 우주선은 1957년 10월 4일에 발사된 소련의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다음은 스푸트니크 5호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앞서 배운 스푸트니크 1호와 이름이 많이 비슷하죠? 소련은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의 이름이 스푸트니크예요. 이 계획은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그중 2개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1호는 최초의 우주선, 5호는 최초로 생명체를 태운 우주선. 스푸트니크 5호는 개 2마리와 생쥐 4마리를 실어 보냈고 이들을 무사 귀환시켰다고 해요.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맞아요.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남긴 닐 암스트롱입니다.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남긴 명언인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를 듣고 다들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을 싣고 최초로 달에 간 우주선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폴로 11호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갈 때 미국에는 이렇게 보고가 났어요. 인간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최초로 달을 밟다 라고 말이죠. 아폴로 11호가 발사될 당시 미국과 소련은 우주 과학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아폴로 11호를 통해 미국의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입증시켰어요. 이 아폴로 11호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지구 귀환선과 다시 랑데부하는 달 궤도 랑데부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랑데부란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만나는 일을 뜻한답니다. 다들 한 번씩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죠? 맞아요. 바로 우주정거장입니다. 다른 말로는 ISS라고도 해요. 우주정거장은 인류 우주 개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인류에게 지구의 한계를 벗어나는 발판을 제공했답니다. 지구에서 못하는 다양한 우주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우주 환경 속 인체 변화 연구, 지구 관측, 반물질 연구 등 지구라는 공간을 벗어나게 해주는 세계 최대의 우주 실험실이랍니다. 컬럼비아 우주선. 사진 속 우주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주선의 모습일 거예요. 이 우주선은 미국이 개발한 최초의 우주 왕복선이랍니다. 그냥 우주를 왕복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일이랍니다. 우주선을 만들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걸 절감시키기 위해 우주선을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기권을 통과할 때 대기와의 마찰력을 버틸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와 관련된 대회까지 개최할 정도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 좀 실감이 나나요? 이 컬럼비아호는 최초의 우주 왕복선이자 최초로 재사용된 우주선이에요. 하지만 2003년 2월 1일 부품 결함으로 컬럼비아호는 지구로 귀환 도중 사고가 발생해 파괴되고 말아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에서 제작하는 우주선이 아닌 민간인이 만든 우주선이 개발되었어요. 바로 우주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체인데요. 이는 우주여행의 시발점이자 누구든 돈만 있다면 우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우주여행의 상용화의 시작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커서 신혼여행을 저기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우주로 떠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우주선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우주선은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반작용의 원리를 바탕으로 비행을 해요.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는 걷지도 뛰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공기를 배출하거나 우주선 안에 연료를 분사 또는 태워서 그 추진력으로 기체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도 비행할 수 있어요. 앞에서 우주정거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우주정거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주정거장은 지구 궤도에 건설되는 대형 우주 구조물로서 사람이 반영구적으로 생활하면서 우주 실험이나 우주 관측을 하는 기지입니다. 즉, 우주에서도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기지인 것이지요. 우주정거장이 건설되면서 인간의 우주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연구에 한 획을 그은 우주정거장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요? 최초의 우주정거장 살유트는 1971년 구소련에서 제작 및 발사하였습니다. 살유트에는 총 22명의 승무원이 탑승하여 생활하였고 약 1600회의 각종 실험과 관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살유트는 인간이 우주 공간에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음을 최초로 증명한 우주정거장입니다. 이후 미국에서도 최초의 우주정거장을 건설 및 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우주정거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랩은 1973년 완공되어 발사되었습니다. 스카이랩에서는 우주에서 인간이 오랫동안 생활할 때 신체적으로 생기는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2세대 우주정거장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미르는 1986년 구소련이 건설하였습니다. 미르 우주정거장에서 유리 로마넨코가 326일간 체류하는 기록을 세움으로써 인간이 우주 공간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 속에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우주정거장 속의 상태는 어떨까요?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는 상태입니다. 우주정거장에서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100만 분의 1인 마이크로 중력, 즉 거의 무중력 상태입니다. 이러한 우주정거장 속의 상태는 지구에서 진행할 수 없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주정거장 속 사람들은 둥둥 떠다니고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모태에서 느끼는 태아의 상태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우주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었나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지구과학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